부동산 똑같아요. 저도 예측을 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바뀌잖아요. 매매가 네. 변동 바뀌고 네. 거래량 값을 감소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네.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연구원이시니까 이 빅데이터가 어떤 부동산에서 얼마나 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정확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시군구 단위로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수원시가 아니라 네. 수원시의 권성구, 영통구, 뭐 전주가 아니라 네. 전주 완산구, 네. 덕진구 네. 구 단위로 보는 게 좋고 왜냐하면은 표본 자체가 시군구까지 와야 어느 정도 샘플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분양이나 거래라 매매가가 제공되는 게 다 네. 시군구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240개 정도의 시군구가 있어요. 전국에. 그럼 그걸 쭉 깔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네. 향후 2년 후에 음. 어느 지역의 분양 시장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일을 네.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한 1, 2년까지는 미분양이 안정적으로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순위 차용률이 일정 수준으로 나와서 네. 여기는 분양 시장이 좋겠다라고 어.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10년에 입사했는데 그 일을 이제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뭐 순수 탁상에서 하는 연구원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 매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거나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는. 운이 좋아서 네. 이걸 10년 동안 하고 있다는 네. 걸 보면은 뭐 정확도도 뭐 정확도 괜찮다.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사실 대우에서 뭐 저는 이제 삼성에서 나왔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회사, 그리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뭐 지방 정말 소도시에도 대우 아파트 막 많았는데 네. 이런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안 돼라고 했는데 됩니다. 해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그러기도 하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네. 제일 꺼려하는 게 이제 입지는 사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려우면 입지를 잘 안 찾아요. 왜냐면 네. 입지가 좋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의 흐름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그냥 중개업소를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입지는 거의 해결되는 건데 네. 시장 흐름이 이렇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어떤 보이는 입지를 넘어선 반전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익산이나 네. 군산이나 경주나 경산이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소도시예요. 네. 사실 조금 리스키할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외곽에다 분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거기 이제 저희 대우 아파트를 푸르지오를 쳐보면 분양가 대비 2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선택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들어가서 분양 준비하면은 네. 그때 가면 뭔가 수요가 뭐 이렇게 오를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그게 이 동네가 뭐 좀 괜찮을 추정이 것이다. 아니라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뭐 검증을 해볼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뭐 지방 소도시의 수요도 많겠지만 네. 사실 뭐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또 수도권에 또 절반이 또 살고 있고 네. 또 경기도 계신 분들도 뭐 장기적으로는 뭐 서울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어쨌든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 쪽에서는 뭔가 빅데이터로 봤을 때 뭐 향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동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옵니까?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프 베조스랑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걸 좀 명심해둘 필요가 있는 게 네. 제프 베조스가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향후 10년 후에 뭐가 변할 것 같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10년 후에 변할 게 아니라 10년 후에도 안 변할 게 뭔지를 하는 게 미래 예측이 더 정확하다. 네. 워렌 버핏도 투자 철학 중에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이 기업의 절대적인 어떤 장벽을 넘을 수 없는 네네네. 부동산 똑같아요. 저도 예측을 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바뀌잖아요. 매매가 네. 변동 바뀌고 네. 거래량 값을 감소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네. 인구 밀도라는 통계예요. 인구 밀도라는 통계는 뭐냐면 분자에는 네. 인구가 들어가고 네. 분모에는 땅의 면적이 들어갑니다. 땅의 면적이라는 것은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내는 네. 건데 이게 높다라는 것은 집질 땅이 없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그렇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안 변하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이었어요. 네. 지금 15,000명이에요.
안 변하죠. 네. 안 변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전국이 500제곱킬로미터는 500명이니까 네. 안 변한 건데 그럼 서울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 네. 주거 면적 대비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영등포고요. 여기가 이제 제곱킬로미터당 47,000명이에요. 네. 그래서 영등포구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도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바뀔 수가 없는 데이터니까. 네. 그리고 영등포구 생각하면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는 사실 다 알잖아요. 그거 말고 그 중공업 지역들이 있어요. 네. 중공업 지역들은 여러분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대의 명분이에요. 이 성동구에서 레미콘부지 철거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업 지역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들 중에서도 대선 제분이나 이런 제분 공장, 네. 비료 공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림방적이라든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허름해 안 좋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유망한 지역이다. 그래서 좀 더 서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력집이라고 하는데 네. 중공업 지역이랑 집창촌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은 도시에서 없앨 수밖에 없는 지역들. 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청량리 재개발 같은 게 역세권에다가 집창촌을 밀어내고 네. 지었잖아요. 그런 부지들이 꽤 있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중공업 지역은 어차피 거기에 상업 지역이랑 업무 직구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을 유망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사실 엄청나게 높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서울에서도 또 인구 밀도 네. 높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네. 데들은 어떻게든 집을 지으려는 수요는 항상 있고 압력이 크죠. 근데 서울에 걸맞지 않은 뭐 오래된 어떤 그런 좀 낡은 지역이나 중공업 공장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있기도 있고 네. 그리고 대의 명분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기피 시설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주택으로 그렇죠.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안 좋았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확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 현재를 보기 때문에 네. 눈길을 안 주기 마련인데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하긴 그렇죠. 사실 낡은 지역이 한 번에 싹 바뀌면서 엄청나게 또 핫한 지역으로 바뀌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도 사실 사람들은 또 지금만 보니까 아유 저 동네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걸 좀 주목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서울에 뭐 집을 마련하겠다 이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서울도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네. 그래도 좀 서울 안에서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외곽 지역들 뭐 아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노도강 뭐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래서 노원구가 이제 하락한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많이 됐고 네, 결국에는 2020년을 딱 초반에 선을 그으시고 네, 거기로 빨리 또 회귀된 애들이 있어요. 회귀돼서 거래가 됐다는 것은 인지된 지금 공포 심리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졌으면 관망을 하되 지금 뭐 아까 67포인트 역사적인 공포 심리인데 네. 계속 한두 건이 계속 거래가 된다. 이런 지역은 어쨌거나 모든 건 다 가격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20년을 회귀가 돼서 일정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죠. 음. 그리고 또 금리인데 금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어렵지만 이제 부익남을 보는 독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이제 학식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CME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카고 금융거래소에서 통계 네. 제공하는데 CME 그룹 구글에다가 이제 CME 그룹 영어로 CME 네. 그룹을 치면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 확률로 올릴 거라는 걸 매일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제일 보시고 네. 왜냐면 그게 제일 많이 전파가 되고 네. 제일 많이 기사를 하고 음.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게 확률적으로 그나마 설명이 되고 제가 한번 쭉 봤는데 하루 전에는 맞더라고요. 하루 전에는 하루 전에는 맞아요. 빅스텝이냐 자이언스텝이냐가 나와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루 정도? 하루 전에도 주식하신 분들은 의미가 있죠. 주식은 의미가 있는데 부동산은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네. 2023년까지는 상단이고 한 년부터는 이제 완화될 거다라는 확률적으로는 계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3년 뭐 하반기라도 이런 시그널이 나타난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여름 정도가 네.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직 내년 여름 왜냐하면 보통 여름은 진짜 비수기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금리 계속 올라갈 거고 네.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에서 심리가 아주 얼어버리다 못해 아주 비틀어질 네. 건데 그런 상황에서 비수기 때는 완전히 매수자 우위죠. 음. 그 매수자 우위가 그 정도에 오지 않을까. 금리가 그 정도 2023년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서울 얘기도 좀 했는데 서울 외에 좀 경기도권의 뭐 어떤 빅데이터 상 아까 말한 어떤 뭐 인구 밀도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요인 때문에
좀 향후에 좀 전망이 좀 좋다 하는 어떤 지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자족 도시입니다. 자족 도시가 키워드고요. 자족 도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3기 신도시 하면 뭐 무슨 신도시 하면은 네. 자족 도시. 한마디로 제2의 판교인데 다 테크노밸리야. 다 벨리예요. 다 벨리예요. 네. 뭐 네. 밸리가 없는데 거기는. 네, 다 벨리. 그래 자족 도시인데 네. 결국에 자족 도시가 핵심은 말하는 건 GTX가 아니라 네. 서울에서 일단은 가는 걸 출퇴근하는 걸 안 타게 해주는 도시가 자족 도시예요. 그게 서울 판교. 갈 필요 없는 도시. 그렇지. 네. 판교 제2의 판교인데 그게 딱 두 군데가 고양시예요. 어. 공포 심리가 되면 사람들은 현실 입지를 봅니다. 네. 아 당장 뭐 GTX 말고 네.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 걸어갈 수 있어? 지금 뭐 역세권 걸어갈 수 있어? 네. 뭐 개발한다는데 4분 뜬데 이게 사람들이 현재 보는 거 시각이. 그런 데는 수원이라도 지금 가격이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연식에 상관없이 네. 아, 학교 갈 수 있냐? 역세권 걸어갈 수 있냐? 나중에 일 말고 네네. 이게 현실 입지인데 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 곳이 삽을 떠요. 음. 일산 테크노밸리도 이제 삽을 뜰 거고 CJ 라이브 시티라고 네. 그것도 이제 삽을 뜬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 방송 영상밸리라고 이게 다 느낌이 뭐냐면은 다 미디어 쪽 네. 산업이 이제 2026년 정도엔 다 완공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강변 쪽으로 낀 미디어 산업이 고양시에 생긴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용인인데 용인은 이제 K 반도체 클러스터. 네. 네, 지금 뭐 심리가 어렵겠지만 처인구에도 있고 네. 그리고 기흥 플랫폼 시티라고 있어요. 네. K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는 판교, 아래쪽에는 화성, 네. 수원, 네. 그리고 청주도 있죠. 이천도 있죠. 네. 여기 그려 보시면 가운데가 용인이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지역들, 뭐 가격이 저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 자족 도시인데 네. 고향에는 미디어고 용인에는 반도체의 중심 입지다. 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 시장이 온기가 돌아왔을 때 여기부터 올라가는구나 네. 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요번엔 또 완전 좀 지방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 다 풀면서 뭐 가장 수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데 중에 하나가 뭐 저는 뭐 부산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방의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도시니까 이제 완전히 비규제 지역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부산 쪽은 뭐 어떤 뭐 변화가 있나요? 어떤 데이터상?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네.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게 희소성의 법칙이거든요. 네. 조정 대상 해제를 한두 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엄청 해제를 한꺼번에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정책 변수는 줄어들 거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넣다가 뺐다가 네. 넣다가 뺐다가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확 해제했다는 거는 네. 아 이제 안 건드릴 거야. 이제 아니, 시장 모르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예전에도 또 한 번씩 또 몇 달 만에 너무 또 많이 하기도 해제를 했는데. 했어요. 아예 거의 소멸되자시피 네.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세종 빼고 뭐 세종 빼고 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신호다. 네.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뜨는 것들은 예전에는 비규제 지역이 진짜 손에 꼽았어요. 그렇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네이버에 비규제 지역을 치니까 네. 카페에 비규제 지역 리스트가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별로 없었어요. 규제가 너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와 어.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좀 놀랬던 기억인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네. 반대예요. 음. 비규제라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 논리다. 그래서 뭐 비규제라고 해서 여기 이거는 네. 사실은 이제 오히려 주의해야 될 포인트다. 원래 예전의 로직대로라면 네. 규제 풀리면 또 갑자기 또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막 가고 막 했는데 이제 그렇지 이번에는 않죠. 너무 많이 풀리니까 네, 이제는 희소 가치가 네. 오히려 없고 철저하게 수급 어. 뭐 이런 전통적인 시장 논리로 그리고 지금 정부 취지가 시장의 자유를 맡기겠다라는 네네. 것들을 시그널을 준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푸니까 네. 막 사람들이 막 쏠려갔는데 네, 엄청 막 거의 막 순회 공연하듯이 막 돌았잖아요. 네, 네. 다음은 어디가 풀릴까 막 이러면서 미리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또 요즘에 대구처럼 좀 막 심각하다 막 얘기하고 있는 데가 사실 인천이기도 한데 인천 쪽도 사실 물량 많잖아요. 인천 물량 많죠. 네. 인천의 일단 미래는 현재는 두 가지인데 일단 신도시 학습 효과고 인천은 이사 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천연구원에서 네.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발표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모든 빅데이터, 실거래가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과연 지역별로 가격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진위계수, 네, 진위계수가 네, 네. 크면은 불평등하다. 네네네. 네, 인천은 2006년에 진위계수가 0.31이었다가 최근에 0.35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인천 내에서도요. 네. 음. 근데 서울은 오히려
2006년에 0.40이었다가 네. 0.3대로 떨어졌어요. 음. 서울은 오히려 예전보다는 편차가 줄어드는데 네. 인천은 극심해졌다. 네. 그리고 더 보면은 연수구, 송도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위 계수가 0.09야. 너무 낮아. 네. 그러니까 편차가 별로 없어. 네. 근데 주안, 네. 남동구 주안, 네네네. 구도심은 0.4예요. 매우 높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인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도시 안에는 들어가면은 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비슷해 가격이. 네네네. 거기 안에는 들어가면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구도심에 있으면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엇갈려. 네. 근데 시장의 속성이 뭐냐면 차별받는 거 싫어하고 그렇죠. 불확실한 거 싫어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학습 효과인데 지금 인천의 하락은 입주가 많이 되면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데 네. 구도심에서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하락의 물건들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고 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호객노노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공급이 많아요. 네. 그럼 안 좋잖아요. 안 네.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으려면은 가구에 이동이 없어야 돼요. 그냥 투자로 산 거예요. 네네. 가구가 안 따라가. 근데 공급이 많이 됐는데 가구 순이동이 막 일어나. 네. 이건 뭐예요? 이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구가. 네네네. 실제로 인천은 최근 1년 동안 인천 서구에 14,000 가구가 이사를 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 서구에서도 유출되는 데가 계양구 1,400 가구 정도. 네. 그리고 김포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서구로 네. 2,000 가구. 네네. 서울 강서구에서도 1,400 가구가 인천으로 네. 인구와 같이 딸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잃어버린 3, 4년 뭐 그런 건 없고 어쨌거나 인천은 하여튼 F4 체제가 네. 신도시 체제가 네. 뭐 2023년 정도 되면은 견고해질 거라고 봅니다. 인천에 공급이 많은 건 맞지만 네. 또 그만큼 또 그런 거를 또 분양받아서 거기 들어간다는 거는 또 나름 또 경제력이 또 있는 분들이 또 거기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뭐 구도심 입장에서는 뭐 유출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공급 많은 지역 입장에서는 뭐 나름 어쨌든 뭐 좀 경제력 있는 분들이 모여 살면서 또 이제 또 신도시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네. 이거네요. 부산이나 이런데 아까 이제 조정사용 지역이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세법 어떤 규제상 뭐 예를 들어 서울에 한 채가 있는데 뭐 부산에 한 채를 사도 사실 취득세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취득세가 좀 높아가지고 뭐 집을 뭐 한 채를 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부산이나 막 이런 데들이 막 이제 열리면 일시적 이주택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두 채 사놓고 뭐 한번 기다려 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딱히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가 있을까요? 뭐 부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양호하고 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부산은 이제 부산 진구 쪽이 윤석열 대통령 호재 지역입니다. 지금 부산에 배기 이벤트가 딱 하나 있죠. BTS도 10월에 공연할 거고 네. 세계 그 엑스포. 엑스포. 네. 그게 지금 모두 꽂혀 있어요. 네. 사활을 걸고 지금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어디서 열립니까? 부산 북항 네. 재개발 네. 그 1단계 완료됐잖아요. 네. 거기에 부산 북항 거기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부산 북항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네. 그 KTX만 있지. 네. 그 바로 위가 부산 진구인데 네. 거기에 인구 밀도가 제일 높고 뭐 시민공원 뭐 앞으로 부산 분들이 이렇게 내륙 대장주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업은행 이전 네. 뭐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부산 북항에서 세계 엑스포가 확정이 되는 순간 그 바로 위에 있는 사이에 있는 부산 진구가 유명하고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것보다는 시장에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거래가 되는 데를 찾아보면 되는데 전북 같은 경우가 거래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68%인데 네. 서울이 0.25%예요 거래 회전율이. 거기는 이제 두 개의 축인데 새만금이랑 전북 혁신도시예요. 네. 그 축이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몰려 있는 그 힘들다는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막 급냉돼 있는데도 네. 거래가 된다는 거는 네. 어찌 보면 그래도 그쪽에 대한 수요는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데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와중에 네. 그 힘든 거래가 네. 된다는 거는 네.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어디가 뭐 몇 억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뭐 팍팍 떨어졌다라고만 아유 저기는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저긴 거래가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시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지금의 어떤 이 거래 중단의 상황에서 뭐가 됐든지 뭐 어떻게든 반전이 뭐 언젠간 일어날 건데 거래가 좀 더 늘어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언제 사야 되는가 이걸 좀 알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래는 지금 매매 거래가 없잖아요. 네. 앞으로도 힘들 건데 그러면 없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라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임차 수요, 실수요가 어디로 몰려가 있냐. 네. 야, 내가 지금 살 타임은 아닌데 여기는 살아야 되거든 음. 하면서 전월세 유동성이 몰리는 지역 네. 그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니 거기를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네. 결국에는 이 매매가가 지금 전세가율 서울은 50%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거든 공포심리 때문에. 네. 근데 결국에는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 거래가 증가하다 보면 전세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전세가율 지표 보시면 되는데 서울이 2013년 14년에 저점에서 할 때 전세가율이 60%였어요. 그리고 2015년에 70%팍 찍고 네. 지금 50%까지 다운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50%에서 서울 평균적으로 다시 60%가 돌아가는 순간 네. 그때가 다시 이제 전세가 점점 쌓이면서 이제 임계점을 넘는 수치다. 그렇게 대세적인 판단을 하시면 되고 각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계 아파트 전세가율 임계점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14년 정도의 기점을 봤을 때 이 아파트가 전세가율 팍 떨어져서 지금 40%인데 2014년에 얼마였지를 체크해 보시면 뭐 50%였다, 55%였다. 그럼 그때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매매로 돌아설 시점이다라고 시점을 2014년에 시기추를 맞추시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4, 15년도에 서울 이 다음에 저점을 다졌는데 경기도는 70%대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0% 후반 찍고 지금은 60%까지 다운됐는데 다시 70%로 돌아선다. 대세적인 흐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년, 15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그럼 이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지금 떨어져서 60%인데 15년 정도가 뭐 65, 70%였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렇죠? 거래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네. 전세부터 회복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 10년의 경험이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했어요. 과연 전세가 매매에 영향을 미치냐, 네. 매매가 전세에 영향을 미치냐. 답은 전세가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선행 지표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라는 거는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뭐 안 살 수 있지만 거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임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쪽에서 뭐가 됐든 수요가 몰린다는 거는 전세가율을 뭐 높이겠죠. 아니면 뭐 매매가 낮아지든지 뭐 네네. 두 방향 모두 어쨌든 올라가는 70% 60%라는 걸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뭔가 에너지가 응축되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다. 네. 결론은 전세가율을 잘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네.